예, 아까 제가 조금 더 보론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칸트는 이 세계는 자연의 세계가 있고 자유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계는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자유의 세계에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두 세계 이론, 자연과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칸트로부터 얻은 메시지는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원리이고,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자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보론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한 권의 단행본의 책을 쓴 사람이 영국의 18세기, 19세기 철학자, 사회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공리주의라는 책과 자유론이라는 책, 이런 책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제임스 밀이라는 아버지로부터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천재했기 때문에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역사, 철학, 경제학 이런 거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천재들이 좀 조로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신경쇠약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그러는데, 밀도 애 없이 20살 정도가 되니까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굉장히 삶이 이제 어려웠겠죠. 근데 이웃집 부인 테일러 헤리엇이라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어떤 병적 상태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유부녀였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1800년도 중반에 가능했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테일러 부인으로부터 이제 주로 이제 아주 딱딱한 공부하다가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거 이제 많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자신의 공리주의, 정신적 쾌락, 고급 쾌락 이런 거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참 여기 이 사람들의 이력에 보면 유감인지 잘 된 일인지 모르지만 테일러 부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7년을 같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불행하게도 테일러 부인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 다시 또 인생에 여자로부터 얻은 구원이 망가져버리고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에 나갑니다. 국회의원에 나가서 이제 당선돼가지고 여권 운동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의원으로서 활동도 하는데 재선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 부인이 묻혀 있었는데 말년은 거기 가서 저수 활동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모두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자유론의 제가 한 대목을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 이 자유, 우리가 아까 자유로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외부로부터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와 또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이 되겠죠. 보시면 우리는 미래 자유론의 그런 입장에 따른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정당 방위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서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보수 단체들의 어떤 광화문 집회니 뭐 등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어떤 논의의 실마리를 하나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라면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즉 그러한 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려보면 나의 자유의 한계가 선생님의 자유의 한계고 그 경계선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 우리는 무한하게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선생님, 근데 제가 몇 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도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한 15분 정도 더 이야기도. 예. 네, 됐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이제 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자유의 이제 원리,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어떤 근본적 어떤 반성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 전략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책 몇 권을 소개하면서 그 책의 메시지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가정선생, 가정교사, 원래는 영어 선생이었다가 하도 일본도 입시가 심하잖아요. 입시 문제 심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가정교사로 자기의 직종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팬티 바르게 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나미노 다다하루,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아주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립, 주체, 자율, 독립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저는 4대 자립과 독립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 자립, 경제 자립, 정신 자립, 성 자립. 이때 성이라고 하는 건 섹스를 이야기합니다. 성 자립. 그러니까 요 팬티를 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 자립을 이야기하겠죠. 뭐 우리 성진기 명예 교수님은 팬티를 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팬티 뭐 사모님들이 다 개주겠죠. 웬만하면. 근데 이제 제 주장은 팬티 갤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봐보십시오. 팬티를 얼마나 다르게 이렇게 개놨는가. 자,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리스트를 생활 자립과 관련해서, 생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입니다.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생활 자립이 안 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 안 하더라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예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분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입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밥 먹었다. 이제 물 좀 갖고 와라. 과일 좀 먹어봤구나. 가만히 앉아서 입만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제 혹시 우리 나이 드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조금 잘못하면 결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오늘 말하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로. 그래서 다 일일이 체크 안 하겠습니다만 생활 자립, 기본 생활과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에, 거기 여러분의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은 옆에서 도와주지만 언젠가는 나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자립인데요. 결국 경제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갖지 않으면 삶의 의존성이 높으니까 자유롭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정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타인의 어떤 권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쾌해도 화를 내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가치관,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대화나 이렇게 인간관계가 가능해야 되고 또 다른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과 업무를 코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신적 자립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목격했다시피 성자립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사람들이 지금 날라갔잖아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도 성추행 바로 해임입니다. 바로 해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 핵심이 이제 나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깊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교육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계몽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대학에 97년부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임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 타인의 사생활과 권리의 문제 또 성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원하는 대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의 문제에서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거나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방을 단순히 성적인 대상이나 욕망의 어떤 실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한 아주 섬세한 감수성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죠. 이제 두 번째 실천 전략은 아까 우리 최진석 교수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문학자 중에 한 명인데 속으로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왜 강의 앞에 배치해가지고 내가 좀 불리한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워낙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최진석 교수가 몇 년 전에 쓴 책의 하나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최진석 교수의 통찰, 독립적 주체라고 하는 그 영상 일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높이, 우리의 사유의 시선, 우리의 정신적인 사유의 높이만큼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지만 사회적인 삶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항상 연관되어 있거든요. 건물도 우리의 당대의 사회적 수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회의 국가의 공동체의 어떤 수준과 관련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높이, 사유의 시선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높이가 삶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높이를 끌어올릴 것인가?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인문학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떤 독서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있겠죠. 개인 차원에서. 그럼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사회 차원에서는 인문사회 지금과 같은 어떤 경쟁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협력사회 이런 사회로 이제 발돋움을 해야 되겠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최진석 교수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선도국가, 선진국가 지금 인구 5천만의 국민소득 3반물 시대 5030 이렇게 그룹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럴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수준에서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죠. 우리가 잘 살게 됐고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아직은 좀 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이 세 마디를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교양과 품위와 이해력의 수준. 결국은 나의 교양과 품위 그리고 이해력의 어떤 수준 그리고 사회의 교양과 품위와 이해력의 수준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 살만한 사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사색적인 그런 사유의 활동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테오리아의 삶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고요. 정신적 쾌락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쾌락보다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정신적 쾌락이 다른 육체적인 쾌락보다 장점이 있는가? 세 가지 점을 존 스튜어트 밀은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 안전합니다. 안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우리가 책 읽으면서 아까 미술 작품 감상하면서 이렇게 나의 정신적 쾌락을 만족감을 얻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실천 전략으로 결국 생명체인 인간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결별이잖아요. 나의 일상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한 일상과 내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결국 우리를 결국은 결정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툴 가완디라 이것도 몇 년 전에 타임스 뉴욕 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속한 책인데요. 아툴 가완디라는 하버드 대학교 의사가 쓴 책인데 자기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그 삶의 국면들을 간호하면서 의사인 아들이 그 현대의학이 우리 특히 노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좀 보면 그 요양병원이 요양원이니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가장 가난한 나라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죽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은 집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중간하게 사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요양원에서 죽거나 요양병에서 죽거나 중환자실에 죽거나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 의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집에서 주고올 수 있는 그런 의료적 시스템과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쓴 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모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말해야 우리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된다.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두렵지만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인간 생명의 본질에 대한 어떤 통찰은 죽음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찰하는 것인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고 또 잘 죽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 정해진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의 철학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되지만 이 말씀 메멘토 모리,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메멘토 모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그 운동하는 그 영상 보여드린 것이 결국 삶은 활동이다. 삶은 활동이다. 저는 이제 허리를 여러 차례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통에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인데, 달리기도 안 되고 걸을 때 좀 띄우뚱자우뚱하고, 근데 이렇게 또 휠체어도 몇 달 동안 타보면서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얻은 깨달음은 결국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은 활동성이다. 근데 이 활동을 잘하려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신체와 몸의 여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운동이나 이제 여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재밌는 운동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룹으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뭐 스포츠 댄스니 뭐 스피닝이니 뭐 이런 필라테스니 보여드렸는데, 그런 종류도 있고요. 또 신체적인 어떤 활동으로 개인적인 우리 성경길 교수님처럼 맨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체적 활동도 있고, 아주 다양한 종류가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조언한다면, 당신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너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습관을 통해 생성돼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그 행태를,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함으로써 나의 몸에,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그것이 딱 세팅되도록 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의 힘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게, 성공적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의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통찰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고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나 보통 사람도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그러한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들을 곧바로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뭐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뭔가 뜻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3일 만에 그냥 중도 포기 이런 경우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공자 선생이 이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했어요. 하고 싶은데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공자가 한 60세 때 한 것도 아니고요. 죽기 2년 전에 이런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고 하는 거죠.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결국 완성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70살 되기 전에 공자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작심삼일을 겪었을까. 자기가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합일시킨다, 일치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모토이고 요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많은 깨달음도 갖고 있고 아주 심오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몸소 내 것으로 삼아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아는 것,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핵심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실천이고 끊임없는 노력이다. 제가 이제 두 분을 제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두 분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3년에 죽었죠. 자, 우리가 언제까지 실천하고 언제까지 노력하면서 살 건가라고 하는 그 질문인데요. 이분이 96세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첼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첼로의 교과서, 교본이라고 하는 정도로 더 이상 자기가 교과서인데 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몇 시간씩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기자가 아니면 또 이웃 사람들이 선생님 언제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파블로 카잘스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할게요. I a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나는 I am beginning to, 나는 뭐뭐하기 시작했다. to notice, 기록하기 시작했다. 약간의 향상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해보면, 내가 날마다 실력이 늘고 있단 맛이 전라도 말로는 아마 이런 정도가 되겠죠. 날마다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 96살 먹은 이 세계 첼로의 거장이 연습을 한다고 뭔 실력이 늘었어요? 뭔 실력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전남대 성진기 명예 교수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당신이 그 하고 싶은 그 인문적 활동, 시민들과 철학책을 읽고 함께 이런 인문학 강연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제가 볼 땐 저도 뭐 이런 일을 상당히 해온 사람이지만 보통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갖 정성과 노력,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 몇 년 후에 하게 되면 선생님처럼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문적 활동, 시민들과 책도 읽고 또 인문학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선생님 앞에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그래서 이 두 분이 저에게는 삶의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저의 그 강의를 아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